우리나라 방어력이 뛰어나서 서울 침공 아무도 못한다. 뭐 그게 왜 그러냐면요. 휴전선이 MDL이 바로 우리 머리 일산 바로 파주 쪽에 거저 버리니 수도권이 적 사거리에 4, 50km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화력을 북한을 저지하는데 배치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초기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한 수도가 서울입니다. 우리 군사력으로 누구 하나 참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가요? 우리 처음부터 따로 있어요. 그 부대의 목표는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 따릅니다. 만일에 우리가 전시 평양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 포함해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책을 읽고 삶을 이야기하는 대화 채널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재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 민감합니다. 그리고 북으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국방력, 우리의 군사력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그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 사회학자 조한범 박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책과 삶에서 무국화 시대 소개하는 영광을 가지게 됐고요. 무국화 시대는 질서가 없고 혼돈의 시대라는 거고, 그때는 나는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먹고 사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전쟁의 시대에 국방력, 그러니까 GDP 1% 수던 제발 좀 돈 써라 하던 해도 말 안 듣던 유럽이 이제 5%가 쓰겠다. 3.5 플러스 1.5 시대가 됐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요된 숙명처럼 국방력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현실에 적응해온 국방의 숨은 강자. 이제 드디어 숨어 있다가 얼굴을 수면 위로 내밀고 있고 전 세계가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게 실제로 우리나라 방어력이 뛰어나서 서울 침공 아무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한반도 역사를 보면 서울은 가장 완벽한 수도권입니다. 남한강, 북한강에 만나죠. 서해로 나가죠. 중심이죠. 평야죠. 그런데 6.25가 끝나면서 휴전선이 바로 위에 거졌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으로 천도했을 때 올라오지 않았으면 한국은 이렇게 방탄 강국이 못 됩니다. 부산은 휴전선이 멀잖아요. 그럼 안심했겠죠. 그런데 우리는 통일이 될 줄 알고 서울로 다시 돌아왔고, 휴전선이 MDL이 바로 우리 머리 일산 바로 파주 쪽에 거저 버리니, 철원 쪽에 거저 버리니 수도권이 적 사거리에 4, 50km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뚫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한 화력을 북한을 저지하는데 배치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전쟁 초기에 끝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몇 킬로미터 그게 없습니다. 전쟁 발발했을 때 1차적으로 개멸적으로 타격을 주면서 맞고 올라가는 개념이에요. 뭐 내려와서 후퇴한다. 2천만이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에 위치한 수도가 서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숙명이 우리를 바로 고슴도치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 위험한 이유가 이제 북한 때문인데 북한의 군사력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북한 군사력으로 뭐 탱크는 뭐 4,000대 5,000대 나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 있는 탱크는 몇 대 안 된다. 그다음 연평도 포격 전 말씀드렸지만 선제 공격을 하고 170발을 쐈는데 그중에 80발, 90발이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라 하면 첫째 돈이고요. 기술력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이 중요하냐면 중국이 다 따라하는 것 같지만 중국이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듭니다. 만들긴 만드는데 미국 전투기 엔진의 수명과 가동 시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까지 위대한 국방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도 전투기 엔진을 못 만들어요. 사와야 됩니다. 우리는 2030년대 중반에 자급자족할 상황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은 하루에 하시면 안 됩니다. 호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수박 안 되죠.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공군력은 항공기 숫자는 우리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6.25 때 쓰던 미그 15도 있습니다. 미그 17, 19, 21 이게 주력이고요.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평양을 방어할 수 있는 미그 29가 40여 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게 만들어진 게 언제냐? 9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 우리하고 원거리 교전에서 우리를 보지도 못하고 다 격추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난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북한이 갑자기 5,000톤급 구축함을 진수시켰거든요. 최종의 아버지 최현, 빨치산, 강건 두 5,000톤. 원래 5,000톤급 구축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세계 10여 개국이 안 돼요. 조선 강국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 호주도 구축함 못 만들어서 일본에 모가미급을 수입했거든요. 그러니까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든다는 건 이거는 최고의 선진 조선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철강도 있어야 되고. 근데 갑자기 5,000톤급 구축함을 만들어서 두 척을 진수시켰어요. 놀랬죠.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구축함 강건호는 진수하다가 물로 자빠졌어요. 그거를 또 세웠는데 절반은 사람 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장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늬만 맞는다고 절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술력은. 그러니까 흉내는 내고 있는데 러시아가 기술적으로 일부 지원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북한이 저렇게 난리를 쳐도 전 세계에서는 35위를 쳐주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병력은 많으면 한 120만 치거든요. 그러나 실제 인구 규모를 계산해 봤을 때는 한 80에서 90만. 왜냐? 10년 근무하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 정도는 영양결핍증 환자입니다. 부대가 자체적으로 들어가면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일종의 둔전 체제예요. 그리고 지금 가장 전방에 있는 가장 군사력이 강화된 부대 출신들 병사들이 귀순해서 남한으로 탈북해서 얼마나 총 쏴봤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3발 정도 쏜다고 그럽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어. 전쟁은 돈이 하는 거예요. 돈이 절대적으로. 심지어 2010년대 북한이 열병식 자세히 보면은 탱크가 오다가 하나 빠집니다. 연기를 내면서. 이 화면에 나와 있어요. 인터넷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천마호 치고 연기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은 경제, 미군이 싸움 잘하는 건 돈 때문이에요.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 이 정도 상황이라면 우리 군사력으로 누구 하나 참수하는 거는 어렵지 않은 일인가요? 우리 첨수부대 따로 있어요. 증평에 있는데요. 뭐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일단 전쟁을 억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독재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한 사람에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잘못돼도 나머지 다 분산돼서, 그 지정생존자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미국 영화 보면 대통령이 잘못되면 부통령 또 차례대로 지정생존자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따로 떨어져 있거든요. 독재국가는 지정생존자가 없어요. 지정생존자가 있는 순간 권력투쟁이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김정일이 2011년 12월 17일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 7월이면 6개월 반년 되잖아요. 그때 김정일이 최고로 총애했던 성군 정치의 핵심 세력이 리영호 총참모장, 합참의장이거든요. 이 사람을 김정은이 처형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김정은의 명령 없이 병력을 이동했다는 죄목이에요. 북한의 부대는 김정은의 명령 없이는 중대급 이상의 병력을 이동시킬 수가 없어요. 쿠데타 때문에. 그리고 북한의 부대에는 항상 야전사령관이 있으면 정치장교가 따로 있습니다. 감시하는 거죠. 이게 바로 총정치국이에요. 총참모부랑 총정치국을 했는데 총정치국 위에요. 그러니까 야전군 사령관이 얘 명령을 들어야 돼. 얘는 누구 명령을 듣냐? 위에 김정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군인들이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소련군이 히틀러한테 처음에 그냥 속절없이 당한 거예요. 정치군인들 때문에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아나콘다 뱀 대가리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참수하려는 참수부대가 따로 있고요. 충북 증평에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 부대의 목표는 오로지 김정은 하나만 따는 겁니다. 지휘부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어 체계가 있는데, 그 중에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처음에 킬체인, 먼저 보고 먼저 때린다. 갑자기 쏘진 못해요. 지금 나오고 동향이 있으면 미리 때린다가 킬체인이고요. 그 다음에 오면 막는다가 KMD, 한국형 방어망이거든요. 그 세 번째에 KMPR이라는 게 있어요. 대량 응징 보복 개념. 나 한 대 맞으면 3대 때린다 개념인데, 이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핵무기는 없지만 막강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개념이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현무5라는 겁니다. 그럼 미사일인데 탄도 무게만 9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인 탄도 무게가 500kg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여 배 가까운 무게거든요. 거기다가 이게 특수 합금 금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강합니다. 그러니까 관통력은 무게 곱하기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 탄두가 9톤짜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주 깊숙이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2톤가량의 폭약이 터져버립니다. 그럼 아주 깊숙이 터져버리면은 그 내부에서 일종의 지진파가 일어나죠. 제가 이 말씀을 참수작전에서 말씀드리냐면, 이 KMPR의 핵심인 현무5 같은 무기들은 원샷 원킬이에요. 보통 우리가 전쟁 보면 막 건물 무너지잖아요. 안 그래요. 미사일이나 시멘트 포탄 맞아도 아파트가 튼튼해요. 잘 안 부서집니다. 부실 건물이랑 무너지지. 그러나 이 현무5 같은 경우는 한 발이면은 지하에 있는 지하 구조물, 한 발이면 건물 하나를 다 박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하기 시작을 했고, 수백 발을 최소한 보유할 거거든요. 수십 발을 동시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지만, 만일에 우리가 전식 현무5만으로도 평양에 있는 김정은 집무실 포함해서 주요 거점들은 모두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어느 나라도 패권을 잡고 있지 않은 무국화 시대에 우리나라의 생존 시나리오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짚어보겠습니다. 세계 몇 위? 5위입니다. 언제 그렇게? 한 4, 5년 됐어요. 벌써.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데 어떤 원인을 찾아야 할까요? 미국의 NDS, 트럼프 정부의 미국 헤그세스 국방부가 쓴 국방전략서에 우리를 가장 모험적인 국가로 이유를 듭니다. 징집제, 그 다음에 국방비, 그 다음에 방위산업. 이 세 가지를 듭니다. 역시 K방산. 예.
이게 냉전 때는 죽지 않으면 죽으니까 모두들 혈안이 돼서 군사력에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냉전이 끝나면서 유럽은 전쟁은 이제 없다.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비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샴페인, 치즈 사 먹고 프랑스 그 남부 니스에 가서 선탠하고 실제로 미국이 그러지 마. 니네 나토 약속한 2% 써. 또 스페인 배째라 나 안 내. 지금도 안 낸다고 그래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는 아니었거든요. 언제나 북한을 머리에 이고 있으니까 보통 2.5에서 3%의 국방비 줬습니다. 허리띠 졸라 네. 맸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징집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유럽처럼 모은 게 월급이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5, 3%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생으로. 그러니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국방력을 유지했던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 우리는 항상 외세의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립됐을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을 때를 항상 가정을 합니다. 그게 바로 자주국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모든 무기를 국산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1970년대 눈물겨운 정말 배에다 시멘트 부어서 중심을 잡는 시기를 거쳐서 이제 지금 해상, 수중, 지상, 공중 무기, 방공 무기까지 거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는 시기에 온 거죠.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예. 좋겠는데요. 공군력, 해군력, 육군력 나눈다면 일단 공군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공군력은 지금 우리의 주력이 F-15입니다. 만 폭장량. 여기에 이제 스텔스 F-35가 돼 있고 여기에 이제 F-16 수량은 F-16이 제일 많아요. 요건 사실은 다 수입제죠. 요 전력만 합쳐도 탄탄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일본과 중국이 있어서 그렇지 유럽에 갖다 놓으면 이 정도만 해도 거의 1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주국방 T-50 초음속 고등훈련기 물론 KT-1 기본 훈련기부터 시작합니다만 T-50 고등훈련기 마 속도를 가진 이걸 개량한 FA-50 공격기 이걸 만들었고 이제 드디어 KF-21이라고 하는 F-16을 대체할 수 있는 4.5세대를 지금 양산체에 들어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계 전투기, 전투항공기 10위권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이 KF-21은 거의 5위권 수준의 잠재력, 능력, 기술력이 집약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해군력은 어떻습니까? 해군력은 참 피눈물 나는 기어링급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쓰던 거죠. 구축함. 말이 구축함이지 정말로 지금 바다에 떠 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한 번 출항하려면 5시간, 6시간 엔진 스팀 돌려야 되고 쥐 나오는 배를 타다가 지금 70년대 고속정 참수리 시작해서 80년대 울산급, 포항급 PCC 호위함. 그래서 이제 광개토 1, 2, 3에서 3200톤급 이게 광개토함. 그 다음에 4400톤급 이순실함. 드디어 꿈의 7600톤 이지삼 세종대왕함. 8200톤급 정조대왕함까지. 그 다음에 잠수함은 이제 장보고 독일 하드베에서 91년 진수해 94년 전력한 장보고 1 1200톤급. 장보고 2가 1800톤급 손원 1급. 그리고 장보고 3는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설계한 겁니다. 3000톤급 손원 1급. 여기에는 SLBM이 들어 있습니다. 수직 발사관. 전략무기예요. 물속에서 적당한 공격할 수 있는 요게 3600톤급이 장영실함인데 여기 10발이 들어갑니다. 이번에 안창호급이 우리 진해를 출발해서 하와이까지 단독항해 하와이에서 호주 해군 2명을 태우고 캐나다까지 단독항해라는 게 바로 이 함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들을 땐 감이 안 왔는데 한꺼번에 나열해서 들으니까 어마어마하네요. 다 우리가 만든 거예요. 육군력 짚고 가겠습니다. 육군력은 역시 세계 자주포 시장 155mm 절반을 K9이 장악을 합니다. K9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이 기습으로 170발을 쐈거든요. 그랬을 때 북한이 쏜 다연장 부탄은 80발 정도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물론 우리 해병 한 분하고 민간인 2분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우리는 그 절반 정도의 사격을 했는데 적진지를 괴멸시켰어요. 전 세계에서 K9이 가성비는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이집트, 인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까지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K9 자주포 전 세계 시장 절반을 차지해요. 그 다음에 K2 흑표 탱크. 트리키의 기술로 사갔죠. 그 다음에 이 K2 탱크 폴란드가 사갔죠. 최첨단입니다. 그럼 이것뿐만이 있느냐?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3세대 이상 전차를 우린 K1, K2거든요. 유럽이 빅4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인데 영국이 챌린저를 씁니다. 탱크. 프랑스는 르클레르크, 독일은 레오파르드 2, 독일은 아리에테를 쓰거든요. 이 나라들이 주력 탱크가 한 1000대 되거든요. 우리가 한 2300대 됩니다. 그 다음에 K9 자주포 K55 합쳐서 우리가 한 2000문이 넘거든요. 155mm만. 그런데 유럽은 400문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만든 겁니다. K1, K2, K9. 그 다음에 천궁이라고 천궁2 이번 아랍에미리트 가서 방공망 했던 유격률이 무려 96%.
첫 실전 대비의 96%예요. 패트리어트가 그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패트리어트는 80년대 개발됐거든요. 수십 년 동안 개량을 해서 90%가 넘는데 우리 첫 실전입니다. 세계 5위라고 했을 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다음에 천무라고 하는 우리 다연장 로켓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지금 폴란드도 사가고 난리가 났는데 이것도 지금 서로 달라고 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일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책에서 이제 무국화 시대의 대한민국 생존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계신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신글로벌 시대를 예측하셨고 전쟁이 끝난다면 러시아는 누구와 협력을 할 것이냐의 개념 또 미국 관세 전쟁 이후의 판도 이게 결코 미국이 이긴 게 아니라 미국이 또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차지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전략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나 피크 차이나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으로 K방산을 꼽으셨거든요. 결국 우리가 세계 최고의 방산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유럽에 기술이 없어? 기술이 있어요. 있죠, 네. 있죠. 미국 기술이 없어? 있죠. 그런데 이 군수산업은 특징이 있어요. 이런 물건들은 만들어서 소비하고 이윤을 남기고 계속 재생산이 되잖아요. 근데 방산 생태계는 이 사람 죽이는 무기잖아요. 안 쓰면 필요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죽음의 상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끊임없는 소모가 있습니다. 훈련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생태계가 살아있는 거죠. 근데 이게 끝나니까 자본주의잖아요. 이 방대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건 낭비인 거죠. 어차피 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주문 생산 체제로 줄여버린 겁니다. 미국도. 그러니까 이란 전쟁에서 소모된 정밀 무기 회복을 못 하잖아요. 앞으로 4년, 5년. 그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회복하면 되지. 근데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니까 이 상태계를 끝없이 늘려놨다가 국가가 기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오션, 두산부터 시작해서 현대로템 다 LIG, 넥슨 민간 기업이거든요. 장사가 안 되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의 고민은 뭐냐? 방산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지만 끝없이 늘리긴 또 어려운 거죠. 늘려놨다가 어차피 러시아는 코피 터져서 전쟁 못합니다. 유럽과 전쟁 못합니다. 가능성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늘리기도 어려운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기업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정부는 늘리라고 그러지만 무한정 늘려놨다가 파산이죠. 감당이 안 네. 되죠. 그러니까 적정한 게 바로 여긴 거예요. 아주 컴팩트하게 우리 방산 생태계를 살려놨는데 이제 수요가 여기서 폭발하는 거죠. 유럽에서, 중동에서. 예기치 않았던 수요인 거죠. 예기치 않았죠. 그리고 사실 참 씁쓸하죠. 이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좋아할 만한 일은 예, 아닌데. 이게 죽음의 무기들이니까. 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91년에 그 이전에 돌고래라고 그래서 잠수정만 그냥 특수작전을 요하다가 1200톤급 하대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독일 잠수함을 참 감격스럽게 91년에 사왔거든요. 진수를. 근데 지금은 캐나다의 60조 잠수원에 독일 TKMS 틱센크루프 머리 시스템과 우리 하나오션 단일팀이 동시에 돌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술적으로는 하나오션 팀이 압도적입니다. 독일은 설계도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잠수함이. 근데 우리는 3000톤급이 심지어 하와이에서 캐나다군 2명을 태우고 캐나다까지 갔어요. 탔던 분이 하는 말이 과거 99닥다리 자동차 타다가 최신식 하는 것 같다. 자신이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한 잠수함은 고도의 정밀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소막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방사는 슬픈 역사의 결과지만 탁월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계 최고 최정상이다. 맞다. 그러나 지금 자만하면 안 된다. 지금을 위기로 생각하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민, 군, 관 동시에 해야 된다. 든든하게 여기지만 방심해서는 안 그렇죠.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최전성기지만 여기서 우리도 샴페인 터뜨리고 그럼요. 치즈 먹고 안 그랬다가는 됩니다. 미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초격차를 유지해 나간다면 미래는 밝다. 오늘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마음은 좀 놓입니다만 결코 방심해서는 안 그럼요. 되고 예. 결코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된다라는 얘기로 확인하겠습니다. 국제정세 전문가 사회학자 조한범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평소에도 전쟁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은 놓으십시오. 우리가 이 위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그만큼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는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책과 삶도 여러분의 마음과 함께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